이 4대 문명에서 시작해서 이번에는 그 4대 문명을 토대로 해서 발전된 고대 제국을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미안해요. 위에 썼어야 되는데. 자, 고대 제국인데요. 자, 여러분. 초기 문명은 원래 도시국가에서 시작을 했다 그랬죠. 사람들이 도시를 중심으로 모여서 문명을 이뤄낸 형태였는데, 그러한 도시국가들이 합쳐지고 여러 가지 이유로 뭐 전쟁을 통해서 합쳐지든 아니면은 뭐 농사의 필요를 위해서 합쳐지든 뭐 여러 가지 이유로 합쳐지게 되면서 조금씩 영역을 넓혀갔다고 했어요. 그리고 그렇게 영역을 넓힌 국가들을 모두 정복한 정말 다양한 민족, 다양한 문화가 뒤섞인 굉장히 넓은 영토를 이룬 그 나라를 우리는 제국이라고 합니다. 이 고대 시대 때는 결국 도시국가에서 시작한 문명이 발전되고 발전되어서 어쨌든 커지고 커져서 결국은 고대 제국으로 향해 가는데요. 자, 최초의 제국, 우리가 기억하는 최초의 제국, 최초의 강력한 제국은 바로 아시리아라는 제국입니다. 아시리아. 아시리아는 티그리스강 상류에서 일어난 고대 제국이었고요. 티그리스강 상류라고 하면 메소포타미아 지역이라는 얘기겠죠. 근데 이 아시리아는 철제무기, 기병대, 말을 이용한 전략이죠. 그래서 전차, 지금으로 치면 탱크를 타고 다닌 거나 마찬가지예요. 당시 기술에서는. 그러니까 강력한 군대로 무장을 해서 이 메소포타미아 지역의 여러 지역을 다 통일해버리고요. 나중에는 잠깐이지만, 일시적이지만 이집트까지 자기 영역으로 잠깐 두기도 했었던 거대한 제국이었다. 그런데 이 아시리아는 기본적으로 굉장히 강압적이었습니다. 정복한 지역에 존중하지 않고요. 그 지역 사람들을 막 포로로 끌고 가서 구박하고 그 지역 사람들을 무참히 살해하고 죽이는 그런 굉장히 폭군적인 정치를 펼쳐서 결국은 이 반란이 일어나서 멸망을 하고 맙니다. 각지에서 도저히 못 참겠다 하고 아시리아를 대적하니까 아시리아가 조금만 세력이 약해지자마자 무너질 수밖에 없었다. 그래서 결국 이 아시리아가 지배했던 서아시아 지역은 여러 나라로 분열되었다. 우리가 수업 시간에 말하지 않았지만 이집트, 신바빌로니아, 리디아, 메디아 이렇게 네 나라로 분열이 되었다. 이 정도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아시리아로 인해서 분열되었던 이 서아시아를 다시 한번 서아시아를 통일한 국가가 등장합니다. 바로 페르시아라고 불리는데요. 이 페르시아가 나중에 한 번 더 등장하기 때문에 구분을 하기 위해서 첫 번째 페르시아는 그 페르시아를 통치했던 왕조의 이름이 아케메네스였기 때문에 아케메네스 왕조 페르시아가 등장을 했습니다. 자, 이 통일을 이룩한 군주는 키루스 2세였어요. 우리가 교과서에서 그 키루스 2세의 비문을 같이 읽었던 기억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나는 내가 정복한 지역에 어떤 종교와 관습을 존중해 주겠다, 인정해주고 받아들여 주겠다라고 했던 그 비문 기억나시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 페르시아의 통치의 기조 자체는 정복한 지역의 종교나 관습들을 존중을 해줍니다. 물론 존중만 해주는 건 아니고 이 대신 충분한 세금을 걷어들이긴 했죠. 하지만 너네가 이 제국에 속한 제국민으로서 세금만 충분히 낸다면 너네가 살았던 방식을 존중해주겠다라는 이 관용 정책은 당시로서는 상당히 혁신적이었던, 그래서 굉장히 세련된 정책이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페르시아를 전성기로 이끈 강력한 군주가 등장합니다. 바로 다리우스 1세라고 불리는 군주였어요. 이 다리우스는 페르시아는 이제 굉장히 넓은 제국을 구축을 했습니다. 메소포타미아, 이집트, 그 외에 이제 터키 이 지역까지 굉장히 넓은 영역을 구축을 했기 때문에 이 제국을 효율적으로 통치할 필요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 중앙 집권 체제를 중앙 집권이라면 황제를 중심으로 한 그 중앙의 모든 권력이 들써정연하게 모여있는 그런 형태를 말하겠는데요. 이 중앙 집권 체제를 잘 구축을 하는 것이 다리우스 1세의 목표였고 실제로 어느 정도 달성을 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먼저 다리우스는 넓은 제국을 효율적으로 통치하기 위해서 전국을 20개의 주로 구분을 했습니다. 20개로 주로 구분한 다음에 각 지역에서 왕의 명령을 받들어서 통치를 할 총독을 파견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20개주에 파견된 총독들이 언제 왕에게 반란을 일으키거나 언제 왕의 명령을 살짝 바꿔서 안 들을 수도 있잖아요. 그런 것을 잘 감시할 감찰관도 파견을 했었다 그랬죠. 기억나나요? 독특한 이름이었는데, 자, 왕의 눈과 귀, 왕의 눈, 왕의 귀라고 불리는 이 감찰관들이 계속해서 파견이 되어서 그 지역들을 잘 감시를 했다. 근데 이런 감찰관들이 열심히 왔다 갔다 하고 또 각 지역에서 세금도 계속해서 왔다 갔다 해야 되고 군사들도 왔다 갔다 해야 되고 그러려면은 길이 필요했단 말이에요. 지금처럼 뭐 고속도로가 있었겠어요? 뭐가 있었겠어요? 그때. 그래서 새롭게 도로를 건설하는데 그 도로의 이름도 독특합니다. 왕의 길이라고 했습니다. 왕의 길이 건설이 되었고요. 그 외에 이 제국 안에서 교역이 활발해지려면 화폐가 통일되어야 되고 도량형이라 하면 무게를 재는 단위, 뭐 킬로그램 이런 거죠. 무게를 재는 단위, 거리를 재는 단위 이런 단위들을 하나로 통일을 해서 굉장히 효율적으로 제국이 하나가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한 인물이 다리우스 1세였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 아케메네스 왕조 페르시아도 얼마 가지 못해서 무너지고 맙니다. 어떻게 무너지게 되냐면은 하필 그때 유럽 지역에서 등장했던 문명이 바로 우리가 또 배웠던 그리스 문명이었어요. 이 그리스 문명의 강력함은 또 페르시아 못지 않았고 결국은 그리스와 페르시아가 부딪히게 된다고 했습니다. 자, 페르시아는 점점 이 그리스 문명까지 자기 손에 넣고 싶어 했고 그리스 문명은 민주 정치로 이뤄낸 그 자신들의 자유와 자신들의 삶을 포기하고 싶지 않았고 그렇게 해서 부딪혔고 뭐 여러 가지 일이 있었던 거는 수업 시간에 좀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다리우스 1세 때부터 전쟁이 시작됐고요. 다리우스 1세 때 전쟁이 끝난 건 아닙니다. 다리우스 1세의 아들인 크세르크세스와 같은 새로운 왕들까지도 그리스와의 전쟁에 매달렸는데 끝내 아테네, 스파르타와 같은 그 폴리스들에 의해서 전쟁에서 패배하게 됩니다. 이 전쟁에서 패배를 하게 된 이후에 페르시아가 바로 멸망하진 않습니다. 여전히 페르시아는 강력한 제국으로서의 그 힘을 구축을 하고 있었는데 나중에 가서 점점 내부 분열이 심각해지고 끝끝내 여기에 괄호에 들어갈 사람들 여러분들이 사실 기억을 하셔야 돼요. 끝끝내 이 페르시아를 정복한 강력한 군주 바로 잠깐만요. 글씨 쓰기가 좀 어려워요 여기가. 알렉산드로스 대왕에 의해서 이 페르시아는 결국은 정복을 당하게 되고요. 이후에 이후 역사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됩니다. 이후에 알렉산드로스에 의해서 페르시아가 정복을 당하다가 알렉산드로스 제국이 얼마 가지 않아서 알렉산드로스 대왕이 죽고 나서 분열되었다 그랬죠. 그래서 시리아 지역은 셀류쿠스가 저기 마케도니아 지역은 안티고너스 그리고 프톨레마이오스는 이집트 하여간 이런 식으로 분열이 되는데 그 분열되던 와중에 페르시아가 있었던 자리에 2단계 유목민이 기억을 해주면 좋습니다. 파르티아라는 나라를 새로 건국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파르티아라는 나라가 페르시아의 뒤를 이어서 새롭게 건국이 되고요. 이 파르티아에 대해서 기억을 해야 될 건 중국의 한 나라와 로마 제국, 이후 서양의 로마 제국 사이에 위치한 이 파르티아가 이들을 연결해주는 중개무역을 통해 발전을 했었다. 중개무역을 통해서 발전을 했었다. 이 부분도 좀 기억을 해주시고요. 나중에 결국 파르티아는 계속해서 로마 그리고 쿠션 왕조 등의 침략을 받다가 계속 약해지고 사산 왕조 페르시아에 의해서 멸망을 하게 됩니다. 자, 파르티아의 뒤를 이어서 등장하는 사산 왕조 페르시아는요. 아케메네스 페르시아의 부흥, 아케메네스 왕조 페르시아의 뒤를 잇겠다는 얘기죠. 내세우면서 파르티아를 무너뜨리고 세워졌습니다. 페르시아에 대해서 또 기억을 할 거는 조로아스터교라고 하는 종교, 아우라 마즈다와 아리만이라고 불리는 이 어둠의 신과 빛의 신과 어둠의 신의 그 대결을 중심으로 한 조로아스터교를 국교로 자신들 국가의 공식적인 종교로 삼고요. 또 마찬가지로 동방과 서방의 중개무역으로 발전을 했는데 이건 나중에 자세히 배우겠지만 이 사산왕조 페르시아는 결국은
당시에 새롭게 등장했던 이슬람이라고 불리는 이슬람을 중심으로 하는 그 국가의 세력에 멸망을 하게 되었다. 이것까지만 또 기억을 해주면 좋겠습니다. 자, 끊지 않고 바로 갈게요.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참고로 여기는 우리 학교가 아닙니다. 여러분들에게 더 나은 강의를 보여주기 위해서 서울에 있는 한 스튜디오에 가서 지금 촬영을 하고 있어요. 기억해 주세요. 우리 이제 거기 한번 가보죠. 이제 어디로 가냐면 중국으로. 중국 역사에 대해서 한번 쭉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 상왕조까지 했어요. 그리고 그 상왕조를 무너뜨리고 새롭게 주나라가 건설이 됐습니다. 자, 다시 한번 기억해 보세요. 하상주예요. 주나라가요, 이 상을 무너뜨리고 건국을 한 뒤에요. 주나라를 건국한 뒤에 이 상의 영역뿐만 아니라 더 영역을 넓혀서, 자, 황하 밑에 창장강이 흘렀다고 해서 중국은 굉장히 넓은 땅이에요. 그래서 이 황하강 유역에서 창장강 유역까지 세력을 확장을 했다라는 것을 또 우리가 기억을 하면 좋고요. 자, 그런데 우리가 이 주나라 하면 꼭 기억해야 할 정치 체제가 있어요. 이제 여러분들 뭐 너무너무 잘 아시겠지만 바로 봉건제라고 불리는 정치 제도입니다. 자, 주나라 왕이 자신 그 나라의 세력을 혼자 다 통치할 수 없으니까 여러모로 여러 가지 이유로 자신과 혈연 관계에 있거나 아주 가까운 자신의 공신 세력에게 그 땅을 하사해 주는 형태가 바로 봉건제라고 했죠. 그래서 혈연 관계를 기반으로 한 통치 제도인데요. 왕은 수도 주변을 다스립니다. 그리고 그 외의 지역은 왕이 임명한 대부분 왕의 가족들이에요. 왕의 가족들이거나 왕과 아주 가까운 공신들에게 이 다른 지역의 왕이 넘겨주는 거죠. 그래서 왕이 있으면은 왕이 제후들에게 토지를 하사해 주면요, 제후들은 뭐야 합니까? 군대를 보내주는 군역이나 곡물, 즉 세금을 바치는 형태로 봉건제가 유지가 되는 형태인데요. 근데 이런 봉건제 하에서 주나라 왕이 왕으로서 그 자리를 인정받고 정당화되려면은 또 사상적인 어떤 기반이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이 봉건제에서 주나라 왕이 굉장히 많은 사람들부터 인정을 받는 자로서 인정을 받으려면 그 사상적인 정당성이 필요했는데, 그 사상이 바로 천명사상입니다. 천명사상. 자, 하늘이라고 불리는 절대적인 존재로부터 주왕이 명을 받아요. 이 세상을 덕으로서 통치하라고. 그래서 자, 천이라고 불리는 절대적인 존재가 주나라 왕에게 명을 내렸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명을 받은 주나라 왕은 하늘의 아들인 천자가 되어서 천명을 받은 천자인 주나라의 주나라 왕인 천자에게 모든 제후들이 복종을 해야 된다. 이것이 이제 천명사상의 기본적인 원리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주나라가 얼마 못 가서 세력이 쇠퇴하게 됩니다. 이 천자인 주나라 왕과 제후들이 초기에는 혈연관계로 똘똘 뭉쳤지만 나중에 가면 갈수록 혈연관계가 약화되죠. 그래서 점점 제후들은 독립성이 강화가 되고요. 결국 이민족의 침입으로 주나라 왕실이 그 이민족을 막아내지 못하자 주왕실의 권위가 점점 실추가 되고, 그리고 나서 주왕실이 약해지면서 각 제후들이 더 이상 주왕실을 절대적으로 복종하지 않게 되고, 각자 강해지려고 각자 이제 더 이상 주왕실을 인정하지 않고 자기들끼리 싸워가면서 세력을 다투는 그 시대가 춘추 전국 시대라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 춘추 전국 시대는 강한 자만이 살아남는 약육강식의 시대로 점점 변화를 해가게 됩니다. 자, 근데 이 춘추 전국 시대는 또 역사적으로 오히려 더 이제 이 중국 문명이 발전하게 되는 계기가 됩니다. 철제 농기구가 보급이 되고 이 우경이 보급이 돼요. 소로 농사를 짓는 우경이 보급이 돼서 점점점 사람들이 먹고 살기 편해지게 되고, 상공업도 발전해서 경제적으로 발전을 하게 돼요. 하지만 전쟁은 더욱 치열하니까 여전히 불안정하긴 했겠죠. 자, 그러한 상황 속에서 각 제후들이 살아남기 위해서 어떤 자신들의 권위를 인정받고, 그리고 점점점 힘들어진 이 세상 속에서
천하를 통일하고 자신들의 나라가 강해지기 위해서 필요한 거는 부국강병이었어요. 나라가 부유해지고 군사력이 강해지는 이 부국강병만이 제후들의 살아남는 유일한 방법이었기 때문에 제후들은 악착같이 부국강병을 위해서 노력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먹고 살만할 때나 신분과 계급, 어떤 관직 이런 게 중요하지. 그렇지 않을 때는 그렇지 않을 때는 신분 그런 거 중요한 게 아니에요. 강해지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오히려 신분에 관계없이 내 나라, 나의 그 땅을 부유하게 만들어줄 수 있는 신분에 관계없는 인재들을 채용하게 되는데요. 자, 그 과정에서 등장한 세력들이 제자백가였습니다. 이 제자백가는 중국 전역을 돌아다니면서 이 나라가 잘 사는 방법, 나라가 건강해지는 방법, 나라가 아주 도덕적으로 잘 살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설파하던 사람들이 제자백가였는데요. 크게 네 제자백가가 있었습니다. 유가의 공자, 도가의 노자, 묵가의 묵자, 법가의 한비자가 있었습니다. 자, 여러분, 이 유가의 대표적인 인물은 공자였다 그랬어요. 공자의 철학이 가장 중요한 거는 도덕 정치예요. 도덕에 의해서, 오로지 국가는 도덕에 의해서 도덕적으로 정치를 하게 됨으로써 나라가 자리를 잘 잡을 수 있다. 이게 공자의 주장이었고요. 그런 공자에게 있어서 제일 중요한 거는 가족애였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효가 중요했다 그랬죠. 뿐만 아니라 이 가족애를 확장한 인의 사상, 그리고 인을 드러내는 인과 예, 이런 것들을 중요시했고요. 자, 도가의 노자는요, 무의자는 중시했어요. 모든 인위적이고 모든 인간이 만들어낸 제도, 규범 이런 것들을 다 타파하고 자연 그대로를 따르는, 인위적인 것을 없애고 자연 그대로를 따르는 사상, 그것이 무의자연이라고 했습니다. 반면 묵자는 이 공자의 가족애와는 전혀 다른 개념인데요. 가족애는 차별적인 사랑이고 나의 가족, 나의 나라를 먼저 사랑하니까 문제가 생긴 거다. 차별 없는 사람, 차별을 두어서는 안 되고 오로지 모든 사람들을 동등하게 사랑해야 한다. 이 겸해를 주장했다고 했고요. 법가는 엄격한 상과 벌, 잘하면 상 주고 못하면 벌 주는 그런 엄격한 상과 벌을 줄 수 있는 그런 법을 통해서 나라를 통치할 때 나라가 강해질 수 있다라고 주장을 했었습니다. 자, 그 혼란스러운 춘추 전국 시대는요, 진나라라고 불리는 한 나라에 의해서 결국은 통일이 됩니다. 그 통일 군주가 바로 그 유명한 진시황이었죠. 원래 진나라는 변방, 즉 이 중앙에 어떤 고도로 발전된 그런 문명 지역이 아니라 그냥 저 멀리 사람들의 눈길이 닿지 않는 그런 조용한 곳에 있었던 나라였어요. 하지만 이 진나라가 법가 사상을 받아들이기 시작합니다. 법가 사상을 바탕으로 통치를 하는데 이 법가 사상이 국가를 부유하게 만드는데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국강병을 진나라가 이루게 되고요. 그리고 진나라가 전국을 통일하게 됐다. 그러면 이 전국을 통일한 진시황은 어떤 인물이었냐, 어떤 방식으로 제국을 통치하였냐가 중요할 텐데요. 이 진시황은 자신의 호칭부터 바꿨어요. 먼저 자신의 최초의 황제인 자신을 최초로 황제라고 부르기 시작해요. 황제는 절대적인 인간들과 구분되는 절대적인 존재였습니다. 이 절대적인 존재였던 진시황은요, 기존의 통치 질서를 인정하지 않았어요. 원래 있었던 제후들을 왕으로서 인정하지 않았고 그 땅 필요 없다. 이 모든 땅은 다 내가 직접 통치할 것이다. 그런 측면에서 전국을 36개의 군으로 나눈 군현제도를 실시합니다. 군현제도를 실시해서요, 이건 봉건제와는 완전 반대되는 거죠. 기존의 왕들, 제후들을 인정을 해주는 게 아니라 중앙에서 임명한 관리가 각 군에 가서 황제의 명을 받아 통치를 하고 그 관리들은 임기가 되면 중앙으로 돌아오고 이런 형태라고 그랬죠. 이 군현제도를 실시를 하고요. 또 7개, 원래 전국시대에 7개의 나라가 각각 화폐, 도량의 문자가 달랐는데 이거를 다 통일해버립니다. 진나라의 것 중심으로 통일을 하고요.
또 분서갱유. 여러분 분서갱유가 뭐였어요? 기억나세요? 네, 유학과 관련된 서적들을 다 모아서 불태우고 반발하는 유교 학자들, 유가의 학자들을 다 산채로 묻어버리는 굉장히 끔찍한 사건이었죠. 이 분서갱유를 실시했는데 이 분서갱유의 목적은 무엇이었느냐? 진시황이 두려웠던 것은 언제든지 나를 비판하고 나를 공격할 수 있는 똑똑한 사람들에 대한 두려움이 있었어요. 이 분서갱유는 비판적인 지식인들에 대한 탄압의 목적이 있었다. 자, 그 다음으로 이 진시황은요 또 굉장히 거대한 대규모의 토목공사를 실시했습니다. 여러 가지 목적이 있었는데요. 특별히 항상 중국 진나라를 노리던 흉노 세력을 몰아내고 흉노 세력을 대군을 보내서 몰아내고 그들을 막기 위해 만리장성을 건설을 하고요. 또 자신의 궁전인 아방궁 그리고 자신의 죽어서 갈 무덤인 진시황릉, 여상릉이라고도 하죠. 자, 이런 토목공사를 실시했습니다. 네, 여러분 가보면 알겠지만 사진만 봐도 알겠지만 이 건축물들이 그냥 보통 건축물들이 아니에요. 어마어마한 건축물이고 당연히 엄청난 돈과 인력이 동원이 됐겠죠. 가뜩이나 그동안의 전쟁으로 살기 힘들어졌던 중국 사람들이 이 공사에 동원이 되려니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불만은 점점 심해지고 그런데 진나라는 어떤 통치를 추구했어요? 법과 통치. 말 안 들으면 가만두지 않는 벌 주는 그 법과 통치를 실시하다 보니까 매우 이 사람들이 살기가 어려웠어요. 그래서 결국은 이 가혹한 통치와 토목공사를 이기지 못하고 농민들이 반란을 일으켜서 진나라는 혼란스러워지게 되고 그 과정에서 두 인물이 등장을 합니다. 초나라의 항우와 한나라의 유방이 등장을 하게 되는데요. 초해항우 그리고 한해 유방이 싸우다가 뭐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습니다만 결국 항우가 패배하고 한고조 유방이 이 한나라로서 천하를 중국 천하를 통일하게 됩니다. 자, 한고조 유방은 진나라의 뒤를 이어서 또 다른 제국을 건설을 하게 됐는데 한고조 유방에게 있어서 가장 큰 고민은 뭐였겠습니까? 어떻게 하면은 이 나라를 또 효율적으로 통치할 수 있을까? 그것이 고민이었는데 진나라처럼 9년제를 실시할까도 생각을 해봤지만 이 진나라가 멸망한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급격하게 9년제를 실시한 데 있어요. 중국인들이 각자의 방식에 따라서 각자 나라에서 살고 있었는데 갑자기 중앙에서 처음 보는 관리가 와서 막 자기들을 통치하려고 한 것에 반발이 좀 있었다라고 유방은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근데 그렇다고 또 봉건제를 실시하기에는 너무 봉건제는 구시대적인 제도고 또 주나라가 이 봉건제 때문에 결국 멸망을 하게 되었는데 이 위험성은 있지 않을까 고민을 하다가 이 9년제와 봉건제를 적절히 혼합한 군국제를 실시하게 됩니다. 자, 9년제와 봉건제의 혼합형 제도. 그래서 수도 주변은 9년제, 그 이상의 지역은 제후들을 파견하는 군국제를 실시했다고 했습니다. 또 유방에 대해서 기억해야 될 게 이 북방의 흉노 세력과의 전투에서 크게 패배하게 됩니다. 굉장히 창피한 일이죠. 그래서 결국은 이 화친 조약을 유방이 체결하게 돼요. 흉노와 이제 더 이상 싸우지 않겠다는 조약인데 사실상 뭡니까? 흉노에게 자기 딸까지 아내로 보내고 그리고 막 곡물 엄청난 곡식을 보내고 비단을 보내고 그러다 보니까 이 한나라의 굉장히 치욕적인 한나라 사람들은 중국 사람들은 자신들이 세상에서 가장 화려한 중화사상 가장 훌륭한 민족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고작 북방의 말 타고 저기 가축이나 기르는 오랑캐들에게 자신들이 패배했다는 사실이 굉장히 치욕적이었어요. 나중에 그것을 그대로 갚아주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바로 한나라의 전성기를 이끈 한무제였습니다. 자, 이 한무제는요 이제는 옛날에 자기 할아버지인 한고조 유방의 어떤 타협적인 정책을 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했어요. 이제는 황제인 나의 권위가 강해졌다. 내가 황제로서 충분히 어떤 파워를 낼 수 있고 이 황제 중심의 강력한 통치를 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게 되고요. 그래서 중앙 집권 체제를 이루게 됩니다. 어떤 방식으로 중앙 집권 체제를 이루냐? 첫 번째로
이제 더 이상 군국제가 아닌 군현제의 방식으로 돌아가서 전국을 통치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군현제를 전국으로 확대하게 되고요. 두 번째로 이제 엄격한 통치 이념이 필요했어요. 진나라가 법가사상을 채택했듯이. 하지만 한 무제가 생각할 때는 법가사상, 도가사상 이런 것들보다는 이 국가를 통치하기에 가장 이롭고 효율적인 제도는 어떤 백성들의 자발적인, 신하들의 자발적인 충성과 복종을 끌어낼 수 있는 유가사상이 필요했다. 그래서 이 유교의 사상을 이 한나라가 통치를 하는 가장 기본적인 사상으로서 받아들여야겠다라고 결심을 하게 됩니다. 이러한 한무제의 결심에는 누구의 도움이 있었냐면 바로 동중서라는 유학자가 있었는데요. 이 동중서가 한무제에게 건의를 합니다. 이렇게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황제폐하, 이 유교를 통치 이념으로 삼으시죠. 그리고 이 건의를 한무제가 수용을 해서 유교가 한무제 당시 통치 이념이 됩니다. 이 한무제는요, 이제 할아버지 때의 그 치욕을 갚아주기 시작해요. 어떻게 갚아주냐? 흉노를 드디어 정벌합니다. 자, 중요한 게 이 흉노를 정벌하는 과정에서 한나라가 뭔가 도움을 받고 싶었어요. 자, 흉노가 있었던, 자, 여기가 흉노라고 치고 여기가 한이라고 치면은 이쪽 지역에 있었던 나라, 여기 지역을 대부분 다 서역이라고 불렀는데, 이 서역에 있었던 대월지라는 나라와 힘을 합쳐서 흉노를 공격을 하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고요. 그래서 장건을 흉노 정벌을 위해서 대월지와 군사 동맹을 체결하려는 목적으로 서역에 파견을 해봅니다. 자, 장건아, 서역 지역에 있는 대월지란 나라에 가서 우리와 힘을 합치자고 한번 건의 좀 해봐라 라고 얘기를 하게 되는데요. 자, 이 장관의 서역 파견이 이 목적은 이루지 못해요. 대월지와의 군사동맹 체결이라는 목적은 이루지 못하지만 결국은 이것이 계기가 되어서 동방과 서방의 교역로인 비단길이 개통되었다. 이 점은 우리가 좀 기억할 만하다고 했습니다. 또 뭐 흉노뿐만 아니라 고조선, 베트남 북부 지역까지 한무제가 정벌을 했다고 얘기를 했었죠. 이외에 이 전매제도 기억할 필요가 있어요. 이것도 결국은 이 흉노 정벌을 위한 거예요. 왜요? 흉노 정벌에 돈이 너무 많이 드니까 국가 재정이 이제 거의 다 떨어질 위기가 됐고, 그래서 결국 어떻게 합니까? 이 국가 재정을 충당하기 위해서 소금, 철, 술과 같이 사람들의 생활에 꼭 필요하고 반드시 사람들이 돈 주고 살 수밖에 없는 이런 중요한 상품들에 대해서 국가가 독점적으로 만들고 판매하는 역할을 한다고 했습니다. 자, 그 외에 이제 한무제 이후에 잠깐 이쪽으로 넘어와서 한무제 이후에 외척들의 권력 다툼으로 국력이 약해지면서 왕망이라는 외척이 이 한나라를 무너뜨리고 신나라를 건국을 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중요합니다. 이전에 한고조 유방이 건국하고 한무제가 통치했던 그 한나라를 전한이라고 불렀다고 했습니다. 자, 이 전한은 결국 멸망하고 신이 세워지는데 이 신나라의 통치도 얼마 가지 못하고 다시 이 유씨에 의해서 새로운 한나라가 건국이 됐는데, 유씨에 의해서 새롭게 건국된 한나라는 이제 후한이라고 불리죠. 이 순서는 좀 알아둘 필요가 있어요. 전한과 후한 사이에 신나라가 있었다. 어쨌든 후한이 다시 세워지게 되고요. 그런데 이 후한도 얼마 가지 못해 외척 황관의 다툼으로 내부 분열이 이루어지고 끝끝내 이 후한의 멸망에 종지부를 찍는 결정적인 사건이 황건적의 난이었습니다. 이 황건적의 난으로 인해서 후한은 분열이 되고 위초고 삼국시대가 열렸다고 했죠. 자, 하나만 더 짚고 넘어갈게요. 이 한나라의 문화인데요. 자, 여러분, 이 한나라는 중국 역사상 굉장히 문화적으로 발달된 나라였어요. 굉장히 문화적으로 발달된 나라였고요. 그 한나라의 화려한 문화에는 어떤 것들이 있었느냐? 자, 역사서, 굉장히 중요한 역사서가 있습니다. 바로 사마천이 쓴 사기라는 역사서죠. 사마천에 대한 이야기도 굉장히 기구하죠. 그 기구한 이야기 한 번 더 살펴보시고, 사마천이 사기를 쓰고 그 사마천 사기 이후에 그것을 또 이어서 반고란 사람이 한서라는 역사서를 쓰기도 하고요. 이 한나라 때는 체륜이라는 인물이 종이를 만드는 기술인 제지술을 발전시켜서 널리 퍼뜨렸다. 종이를 만드는 기술인 제지술. 자, 여기까지 또 기억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